안녕하세요. 당신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당신의 투자를 반올림하세요. 투자 반올림의 이수진입니다.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을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는 주택수 합산에서 제외한다고 하죠. 오늘은 그와 관련하여 빌라와 오피스텔 투자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같이 진행을 도와주시는 분은 수익형 부동산 컨설턴트 박시현 팀장님입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의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을 양도세와 종부세 기준이 되는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단기임대 4년도 부활하는 방향으로 정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23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공급 대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6월 임대차 3법과 관련한 대책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임대차 3법 관련 대책을 발표하면서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합산 배제에 대한 내용도 같이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수에서 빌라와 다세대가 빠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많은 부동산 유튜버들이 빌라 투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좀 많이 다르죠? 그렇죠. 많이 다르죠. 박 팀장님, 먼저 빌라 현황과 수요층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주택수는 2046만 4,080채이고 이 중 아파트가 1007만 8,401채, 연립주택 44만 2,203채, 다세대는 194만 4,785채, 오피스텔은 62만 6,691채입니다. 빌라는 대표적 서민주거 시설인데요.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주거 여건은 좀 떨어집니다. 빌라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 좀 싸다는 건데요.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 보니 아파트에 살고 싶어도 주머니 사정 때문에 빌라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보다는 가족 주거가 많죠. 연립주택과 다세대의 가구 수는 238만 6,988채인데 가구원은 평균 2.3명입니다. 오피스텔은 1.5명이고요. 오피스텔은 주로 1인 가구가 많습니다. 또 빌라는 전국 읍면동에 모두 공급이 되지만 오피스텔은 서울과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뭉뚱거려서 5대 광역시라고 하는 거지, 사실 오피스텔은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하죠. 주거지 빈 땅만 있으면 지을 수 있는 빌라랑 달리 오피스텔은 상업지 아니면 준주거지에서만 지을 수 있거든요. 생활입지 차이도 크고요. 빌라나 다세대가 대표적 서민주거 시설이긴 한데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비해서 서민을 잃는 사기 피해도 많죠. 네, 대표적인 것이 전세 사기인데요. 얼마 전 기사에 나왔는데 빌라 1277채를 소유한 빌라의 신이라는 이 사람이 무갭 투자로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전세금을 떼먹는 대형 사고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갭 투자라는 게 말 그대로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 갭만큼 자기 자금만 들어가서 사는 거잖아요. 들여서 하는 건데, 뭐 보통 빌라 같은 경우 주택가격이 하락해서 전세가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깡통 전세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애초 분양부터 무갭 투자가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군포의 한 빌라인데요. 이 빌라의 소유주는 사실 권 씨라는 사람 한 명입니다. 분양 당시 이 빌라의 전세금은 2억 4,500만 원으로 분양가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세입자는 건설회사와 전세 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입금하는 날 집주인이 권 씨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건설사는 분양 대가로 부동산 중개업체에 8%가량을 수수료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2억 2천만 원의 빌라를 분양을 하며 2천만 원 가량의 수수료를 지급을 한 건데요. 이 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집주인이 나눠 가지는 구조로 권 씨는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1227채의 빌라 주인이 되고 수십억 원의 리베이트까지 챙겼습니다. 문제는 권 씨가 각종 세금 72억 원을 체납을 하면서 100채 가량이 압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빌라는 이런 바꿔치기 순법이 많아요. 전세 먼저 맞추고 네. 분양주를 찾는 건데 이번 건 좀 심했네요. 이건 작정하고 사기친 거라 봐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현재 법상으로 다주택자는 전체 주택가액에서 종부세 기준 6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종부세를 그것도 중과해서 내야 되거든요. 그 외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모르고 할 수는 없어요. 네. 이건 처음부터 리베이트 받고 그냥 배째라 한 작정으로 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번 건의 문제가 좀 더 심각한 게 깡통 전세는 안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인수를 해도 돼요. 근데 이번 건은 세금 체납 72억 때문에 100채가 압류된 거거든요. 네. 이게 국세는 법정 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빠르면은 국세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도 방어권이 없어요. 네. 경매 들어가면 낙찰가 잘 나오긴 하겠어요?
이 빌라 경매 낙찰가 뻔한데 2억 초반 빌라면은 일반적인 낙찰률 적용하면요 잘 나와야 1억 5천에서 1억 6천이에요. 그럼 전세금 대부분 못 돌려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2억 빌라에 수수료를 2천이나 준대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아 이러니까 부동산 유튜브 보면은 빌라 사라는 유튜브가 많을 수뿐이 없어요. 돈이 되니까요. 근데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박 팀장님, 세입자들은 전세금하고 분양가 같다는 거 알고 들어왔잖아요. 왜 그런 집에 전세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세요? 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전세 물건 자체를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세입자들은 일단 전세 금액이 매매 가격과 비슷해도 일단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전세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을 해주거나 이사비를 지원해준다는 말에 넘어갔다는 세입자도 있었습니다. 이게 언뜻 봐서는 이해하기 힘든 얘기긴 한데 저는 그 이유가 사고 싶지 않은 집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팀장님의 그 사고 싶지 않은 집 이론은 저도 공감합니다. 이게 집이라는 게 평범한 일반인에게는 평생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매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빌라를 평생 집으로 사기에는 아까운 거죠.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 같지도 않고 주거 여건 좋은 것도 아니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피스텔은 실주가 하더라도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 자격이 있거든요. 근데 빌라는 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 자격이 상실돼요. 청약을 못 넣는 거죠. 무주택 청약을. 그리고 월세로 살자니 월세는 날리는 돈인 것 같고 전세는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라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전세가가 높아도 전세를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입자들은 전세를 훨씬 더 선호를 하고요. 또 전세 대출이 월세보다 싸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문제는 전세 사기를 안 당한다 하더라도 빌라는 계약 만기 후에 나가려고 해도 세입자가 안 맞춰져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빌라 집주인이라고 뭐 다 돈이 많은 건 아니니까요. 아무래도 빌라 집주인이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은 아니죠. 부유하면 아파트 사니까. 네. 저는 집의 가치를 판단할 때 잘 모를 것 같으면은 전세가를 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파트 얘기긴 합니다만 아파트 전세가가 50% 전후면은 그냥 일반적 수준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60% 전후면은 가치가 높다고 보는 거고요. 80% 이상이면은 가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사실 가장 쉽고 간단한 분석법인데요. 주거 가치를 보는 사람들 심리는 다 비슷하거든요. 수급 상황과 정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파트 전세가는 보통 45%에서 55% 선을 오가니 일반적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전세가율이 60%를 넘어가는 아파트는 매물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우선 전세로 들어가 사는 경우도 있고 또 입지나 조건이 또 그만큼 좋다는 뜻이니까요. 전세가 80%를 넘어가면 팀장님 말씀대로 사고 싶지 않은 집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서울에는 전세가가 80%까지 하는 집이 거의 없고 지방의 소형 아파트는 90% 또는 100%를 넘어가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필요해서 살고는 있지만 사고 싶은 집은 사실상 아닌 거죠. 맞습니다. 취득세 중과 조치에 시행되면서 지방의 전세가 80에서 90% 아파트들이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닌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투자로 인기를 끌었었거든요. 요즘은 좀 한물 간 것 같기는 한데 전에 투자바르닝 TV에서도 그와 관련된 영상을 다룬 적이 있어요. 이게 보지도 않고 며칠씩 계약하고 투자클럽에서 관광버스 대절해서 지방으로 임장 다니고 제가 보기엔 미친 짓인 거죠. 폭탄 돌리기거든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예요. 제가 기사에서 나온 1억 이하 아파트 실거래가 한번 조사해 봤거든요. 10년 넘도록 가격 변동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투기분 불면서 몇 천만 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난 10년간 안 오르던 곳이 앞으로 올라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부동산 유튜브 보면은 마치 무슨 좋은 정보인 것처럼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추천하는 유튜버 많아요. 이게 무슨 특별한 투자 기법처럼 얘기하고 근데 사실 기본적인 법규하고 데이터 분석만 해도 이런 거 추천할 수 없어요. 물론 벌 수는 있어요. 꽤 수익 낸 사람도 있고요. 근데 발 빠르고 손 빠른 사람들이 분위기 띄우고 장난질 쳐놓으면은 맨 마지막에 폭탄 또 하는 사람이 독박 쓰는 거예요. 진짜 전문가라면은 투자 분석을 해야지 이렇게 투기 주장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얼마 수익 남았다고 얘기만 하지 비용 분석을 안 해요. 취득세 중과하면 안 되는 거지. 양도세 계산을 안 하나요? 차 떼고 포 떼면은 남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양도세 줄이려고 법인 만들어 투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법인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팔아도 35% 정도 나가니까. 근데 그것도 분석해보면은 양도세는 개인보다 적어요. 근데 법인 관련 세금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 수익에 대한 또 세금 또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종부세 때문에 1년 안에 무조건 팔아야 돼요. 가져갈 수 없거든요. 저 같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수도권에 소형 오피스텔 사겠어요. 프리미엄부터도 그게 더 많이 붙고요. 임대 수익을 얻어도 그게 더 높게 나오거든요. 오피스텔은 전세가 90% 넘게 나오니까 갭 투자로 보더라도 그게 더 낫죠.
네, 그렇죠. 저도 공시가 1억 원 이하의 아파트 투자는 사실 위험 부담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투자가 아니고 투기니까요. 오피스텔 전세가율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난 건데, 그 예전에 팀장님께서 그 오피스텔 전세가가 높은 이유가 사고 싶지 않은 주거지라서 그렇다면서 사고 싶지 않은 집 이론을 처음 얘기하신 기억이 나네요. 지금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시장이 좀 변하긴 했어요. 그때는 공급 오피스텔 100개 중에 한 8, 90개가 원룸이었거든요. 투룸은 공급이 거의 없었고요. 원룸 오피스텔은 아직도 좀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투룸은 좀 다르죠. 서울 투룸 오피스텔, 특히 강남 투룸 오피스텔은 이제 새로운 주거 트렌드거든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주거 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과 관련된 얘기는 뒤에 다시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피스텔 전세가가 높은 이유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빌라랑은 좀 달라요. 오피스텔, 특히 원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다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구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매물 자체가 잘 없어요. 입주 시기에 돈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전세 놓는 경우 아니면은 사실 거의 다 임대 목적으로 월세 받거든요. 그리고 투룸이나 쓰리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주거 목적으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전세로 나올 게 좀 적죠. 그리고 최근 몇 년간 투룸 공급이 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체 공급 오피스텔로 따지면은 투룸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가 5% 미만이거든요. 네, 그렇죠. 투룸은 공급도 적지만 공급된 투룸도 아직 짓고 있는 곳이 아마 훨씬 더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룸 오피스텔은 임대 수익이 주 목적이라 전세는 전체 매물의 5%도 안 될 거예요. 임대 수익만으로 따진다면 사실 오피스텔만큼 안정적인 투자처도 없죠. 상가나 오피스텔은 공실이라면 최소한 몇 달이나 뭐 몇 년도 갈 수 있지만 오피스텔은 회전율이 빠르니까요. 그렇죠. 완공되고 몇 년씩 비어있는 상가도 있고 지식산업센터도 있으니까요. 오피스텔은 사실 빨리 빼고 싶으면 월세 2, 3만 원만 빼주면은 금방 나가요. 그리고 반대로 월세 몇만 원 올리는 것도 별 부담이 없어요. 네. 주택임대사업자의 오피스텔에 대해서 주택사업상과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한다면은 저는 오피스텔 투자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게 전세기업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전세가율이 높으니까 계약금만 있으면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어요. 요즘은 전세가율이 높아서 입주할 때 거슬러 받을 수도 있어요. 특히 투룸이나 쓰리룸 아파트는 아파트 못지않게 프리미엄도 많이 붙고 네. 계약금 10%로 입지에 따라서 수천에서 수억 원 프리미엄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빌라는 그렇게 안 오르잖아요, 사실. 그리고 물론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잘 안 믿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데이터 입각에서 얘기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자, 이와 관련한 얘기는 뒤편에서 더 하기로 하고요. 오피스텔 원룸도 투룸보다 적긴 하지만은 프리미엄이 작은 건 아니에요. 투자금 대비로 보면은 상당히 높은 프리미엄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2019년도에 하남에서 오피스텔 분양할 때 만난 고객이 있는데요. 그때 그분 나이가 34인가 그랬거든요. 그때 이미 오피스텔 한 5개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번 투자법이 계약금 10% 마련되면 오피스텔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 넣는 거죠. 그렇게 몇 개 되니까 이제는 2년마다 전세금 인상분으로 오피스텔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네. 오피스텔 5개면은 전세금 500만 원씩만 올려도 2,500만 원이니까 그때 분양가로 원룸 같은 경우는 거의 두 개 계약금 나왔었거든요. 작년 9월에 입주한 ICT 하남 오피스텔인데 입주 전에 전매 프리미엄이 몇 점 붙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전세가가 분양가보다 높아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분양가보다 전세가가 높아도 빌라처럼 깡통 전세라고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사실 오피스텔은 분양가 대비 전세가가 100%가 아니라 뭐 120%, 130%인 곳도 많죠. 시간이 갈수록 오르니까요. 오피스텔은 거래가 많지 않기도 하고 아파트와 달리 실거래가 신고가 느슨하다 보니까 현장 분석을 할 때 실거래가를 찾기가 어려우면 전세가로 프리미엄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전세가가 높아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전세 사기는 없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1227채 빌라신 말고 900채 빌라왕 얘기도 있습니다. 빌라왕이요? 빌라신의 빌라왕에 이름도 잘 붙이는데 그럼 100채쯤 있는 사람은 빌라 정등되나요? 뭐 10채쯤 있으면 빌라 사또쯤 되겠네요. 빌라왕은 그 개인과 법인 명의로 수도권 일대에 900채의 빌라 오피스텔을 사들인 A씨 얘긴데요. 여기도 사연이 좀 비슷합니다. 세금을 안 내서 집이 압류가 되었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를 했지만 돈이 없다는 답을 드린 거죠. A씨는 만기가 다 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거나 전셋값에서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더해 집을 사라고 횡포를 부리기도 했다는데요. 실제로 집을 산 세입자도 많다고 합니다. A씨가 세금을 내고 압류를 풀어주겠다고 했기 때문이죠. 일부 세입자들이 경찰을 찾아갔지만 A씨가 편취해서 이득을 봤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건 접수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900채에는 오피스텔도 들어있는데 보도에 따르면 오피스텔에 대한 피해자는 없었거든요. 이게 참 피해당한 분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긴 하네요. 900채 중 오피스텔이 몇 개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피스텔은 빌라처럼 커미션을 주진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수가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결론은 갭 투자를 하거나 월세 투자를 하거나 빌라보다는 오피스텔이 머리 아플 일도 없고 수익도 더 높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대출도 주택인 빌라에 비해서 오피스텔이 더 많이 나오고 규제도 적어요. 자, 이 얘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재건축 빌라 투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